자, 1주차 수업 제1장 병리학으로부터 배우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병리학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병리학을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병을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병리학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병리학이란 영어로 패솔로지라고 합니다. P-A-T-H-O-L-O-G-Y. 근데 이 패소스라는 뜻은 질병을 뜻하고 로지, 이거는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뜻합니다. 결론은 질병학, 질병의 과학 또는 질병 이론의 학문입니다. 첫 번째 이 병리학에서 살펴보는 것은 질병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포나 조직 및 장기에서 어떤 형태학적, 생체학적,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세 번째,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연결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병리학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의 원인, 병인을 에티올로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이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에 어떤 손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이 발생하는 기전, 이걸 발병 기전이라고 하지요. 패소제네시스, 패소라는 건 질병이고 제네시스라는 건 만들다, 형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병 기전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세포와 장기의 변화를 일으켜 병으로 발전돼가는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형태학적 및 분자학적 변화입니다. 이때는 인체의 여러 기관, 장기 및 세포의 변화를 맨눈으로 관찰하거나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분자학적으로 분석하여 관찰합니다. 그 다음 기능적 변화와 임상증상에서 살펴봅니다. 질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학적인 변화나 기능적인 변화가 임상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병리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병리학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병리학은 실제로 인체에서 재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동물이나 배양세포에게 그대로 배양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인체병리학은 인간의 인체를 대상으로 질병을 연구하는데 인체병리학에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해부병리학. 다른 말로 병리해부라고도 하는데 병리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럴 경우 그 사인, 그 원인이 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검, 죽은 시체들을 실제로 해부해서 그걸 통해서 원인을 알아보는 일에 종사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 조직병리학은 외과병리학이라고 하며 생검, 살아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검체물을 얻지요. 그리고 수술로 적출된 조직 검체를 병리조직학적으로 진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포병리학은 세포 검체를 대상으로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진단하는데 특별히 팝스메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팝스메어죠. 조직에 그 부위에 면봉을 집어넣어서 그 면봉에 묻어내는 세포라든지 조직을 실제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탈락세포 검사,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는 아주 끝이 날카로운데 그 끝이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얻고자 하는 생검 부위, 예를 들어서 간경화증 환자라면 간이 위치하는 그 부위에다 찔러서 그거를 다시 빼냈을 때 이 갈고리 모양 끝임에 간단하게 간의 조직이 묻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리학에 인체병리학과 실험병리학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실험병리학은 동물이나 배양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방법이고 인체생리학은 첫 번째 해부생리학은 부검을 통해서 조직을 형태학적으로 진단합니다. 두 번째 조직병리학은 생검, 수술로 절취된 조직을 형태학적으로 진단합니다. 세 번째 세포병리학은 탈락세포와 세포침, 새침, 흡인세포를 형태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부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나왔는데
영어로 우리가 의학용어로 오톱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 보면 옆에 영화 장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인이라는 거는 이제 사인을 말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실제로 해부해서 그 사인을 발견해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기에 사람이 죽은 후에 직접 해부하여서 검진하는 과정으로 이 부검을 통해서 환자가 살아있을 때의 소견과 부검에서 보이는 병리 소견을 비교로 검토해서 어느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임상 진단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자, 병리 진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은 임상에 나가면 좀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결절편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즌 섹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려있는 조직을 슬라이드하게 잘라서 그것들을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해보는 방법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것이 저기 판에 붙어있는 까만 조직 그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특별히 외과 의사가 수술 도중 알고자 할 때 시행하는 조직 검사 방법입니다. 동결절편 제작 과정은 조직을 영하 20도 내에서 얼려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얇은 절편으로 잘라서 유리 슬라이드에 붙여서 염색을 해보고 그 병리학적 진단을 수술실 외과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결절편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궤양 환자가 이 궤양의 그 부위가 천공이 돼서 수술하려고 복막염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술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위가 천공된 그 부위가 꼭 위궤양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는 것들이 의심이 돼서 급하게 저기 병실에 그 조직을 잘라서 의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복막염 수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위를 어느 정도 위가 암세포가 진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절제할 것인지 아니 전체적으로 절제할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지만 절제한 검체에 병변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종양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종양세포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침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까운 림프절에 전이되는지 악성 정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병리 진단을 위해 적합한 충분한 검체가 적출이 되었는지도 판단합니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추가로 검체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내과적인 원인으로 내인, 외인, 복합적 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내인적인 원인은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체질적으로 어느 부위가 약하다든지 이런 소인이고 두 번째 유전적 그 다음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분비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면역이 약하다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인적인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의 외인적인 것은 환경에 관련되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영양분을 불충분하게 섭취했다든지 해서 영양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인자 그리고 그 생화학적인 화학적인 인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생물학적인 자는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등인 애인적인 요인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내적 인자를 내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천적인 요인과 연관이 되고 외적 인자, 다른 말로 외인은 후천적인 요인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소인, 디스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디스포지션, 이 소인은 어떤 병에 잘 걸리기 쉬운 상태를 소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소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소인은 일반적 소인, 개인적 소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전체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에 따라 그 다음에 어느 장기냐에 따라서 인간을 집단으로 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연령 소인, 자, 연령적으로 봤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은 그다음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나 성홍열은 주로 소아에게 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또 간암 등은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별적으로 봤을 때는 식도암, 폐암은
남성에게 많이 생기죠. 왜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 흡연하고 관련되기 때문이겠죠. 그 외에 갑상선암, 쓸개돌증, 담석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인 소인으로는 한국과 일본인은 위암이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짜고 맵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겠죠. 서양인들은 결장암, 지금 대장암 쪽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별 소인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은 폐결핵이라고 해서 주로 폐 쪽에 많이 생기고, 한센병, 우리가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피부, 말초신경에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한센병에 걸리면 그 조직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말초신경이 손상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개인적 소인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은 유전적인 경우나 후천적으로 생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인 특성 등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예로 들면 알레르기 소인은 천식이나 습진이 잘 생깁니다. 전번에 알려줬지만 여러분들은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비염이 생기면 비염은 또 다른 어디로 넘어간다겠죠? 아토피성 피부염. 또 아토피성 피부염 걸렸다가 또 어디로? 천식. 그래서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천식 세 가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걸릴 수 있다고 한번 인체 구조학 기능 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유전적 염색체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안에는 염색체들이 46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생긴 내적인 인자의 대표적인 예가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이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가 23쌍의 염색체가 있죠. 즉 46개죠. 그 중에서 22쌍을 상염색체, 그리고 한 쌍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때 22쌍의 염색체, 상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내분비 장애에서 보겠습니다. 내분비샘은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기 2에서 내분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주로 혈액을 따라서 운반된다고 그랬죠. 호르몬이 결핍된 경우 내분비샘에 결손이 생기거나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호르몬이 부족에 따른 질환이 생기죠. 호르몬이 가다하는 경우는 주로 이 장기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증식을 했거나 호르몬에 종양이 생긴 경우,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긴 경우는 호르몬이 가다하게 분비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면역을 봅니다. 면역은 앱으로부터 신체에 침입한 미생물이나 독소 등 이물질에 반응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소인은 병이 잘 걸리기 쉬운 형태라고 그랬죠. 이 소인과 반대로 질병 발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어떤 질병 발생이 잘 걸릴 수 있는 능력인 것 반면에 이것을 억제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면역입니다. 자, 외적인 인자, 외인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장애입니다. 자, 영양장애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무기질, 비타민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수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중의 60에서 약 65%를 차지하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특별히 노폐물, 영양물질을 운반하며 혈액의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구성성분으로 이 수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특별히 땀, 배출 등을 통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일어나면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영유아기 때 특별히 이 심한 탈수에 빠지게 되면 생명이 위협됩니다. 그래서 소아환자, 그리고 고열, 열이 38도 이상, 그리고 외상, 설사 환자는 반드시 이 수분 전해질을 보충을 잘 우선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노인과 특히 영유아기 때
이러한 아이들이 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탈수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치유를 받지 않게 하면은 생명의 이어과 말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소.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 또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다음에 혈액중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이폭세미아라고 그랬죠. 자, 세포에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정지된 상태는 저산소증이 되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세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곳에서 그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개사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자, 산소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고산지대 아니면 밀실에 오랫동안 장시간 있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낮게 되어서 하이폭시아 상태가 빠지겠죠. 두 번째, 기도협착, 호흡근육 마비 등으로 인해서 폐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로 보면 우리가 COPD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산소 공급이 저산소증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폐렴, 폐 공기증으로 폐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자, 이때도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폐렴이 발생해서였죠. 그래서 이 폐렴이 많은 부위를 침범하게 되며 호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빈혈 혹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혈색소의 산소 반응이 떨어졌을 때, 빈혈은 얼마가 부족했을 때죠? 헤모글로빈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자,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 능력이 200배 가까이, 산소보다도 200배 가까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은 거의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사망했던 경우가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출혈, 혈전 쇼크 등으로 혈뇨장애가 생겨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량은 적지만 체내의 각종 대사에 효소로서 작용합니다. 자, 특별히 몸에 생리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핍 시 다양한 결핍 증상이 나타내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가다 섭취 시 장애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죠? A, D, E, K가 있는데, 특별히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구루병, 골련화증을 일으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과 C죠. 자, 비타민 B군의 비타민 B1 티아민은 각기병을 일으키고,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구강염과 설염을 일으킵니다. 다음 니아신은 펠라그라병을 일으키고, 비타민 C는 부족했을 경우 계혈병을 일으킵니다. 자, 물리적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 자, 기계적인 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났거나 어디가 찔렸거나 했을 때 창상 예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 압력이 높거나 낮을 경우. 자, 잠수병은 물 밑으로 내려갔을 때 기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잠수병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 알겠지만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또 기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음파, 너무 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청력자가 문제가 생길 거고, 온도가 고온일 경우는 열상을 입게 되고, 저온일 경우는 동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 전기,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곳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몸에 전해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로 보면은 중추신경계, 그리고 심장에 이런 것 등이 우리 몸에서 전해질 상태, 음이온과 양이온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관에 이 전기가 통했을 경우 전기로 인해서 많은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여러분들 여름에 일광을 했을 때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 외에 방사선은 S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주로 중추신경, 골수의 괴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만성으로 이 방사선을 계속 쪼인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피부암을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화학물질이 체내로 이입되면서 각종 중독과 질환을 야기합니다. 중독과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특별히 부식재로성, 간산성, 강알칼리,
중금속으로는 수은, 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독가스로는 일산화탄소가 있고, 네 번째, 유기용제로는 메틸알코올, 벤젠, 아세톤, 특수약제 등이 있는데, 특별히 유기수은에 의해서 중독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탈리도마이드. 자, 이 탈리도마이드를 임산부가 복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임산부들이 임신 초에 되면은 그 호르몬의 변화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토하거나 구토하거나 오심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먹지를 못하고 계속 토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과거에 탈리도마이드라고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 발생률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탈리도마이드를 약물 복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피질 호르몬이죠. 이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작용 중에 하나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위궤양을 일으키고 계속 복용할 경우는 이 부신 피질로 인해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글루코콜티코이드에 의해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뇨병까지 유발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생물학적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인자는 주로 이제 기생충, 원충, 세균, 진균, 스피로이다, 리케자, 바이러스 등 병원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범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병원체는 입, 호흡기, 피부, 비뇨 생식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유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체와 병과의 관계, 또 멸균 소독, 감염 방지 처치 등 감염 방지 기술을 올바로 습득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워싱, 손을 수시로 씻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방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 분류는 보면 선천적 이상인 경우 개체 복수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에 있는 심실과 심방을 나누는 그곳에 중격이 결손되는 것 등이 선천적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 대사장애에는 물질적인 대사장애는 당뇨병, 통풍 등이 있습니다. 순환장애는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이 일어나거나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염증에 이상이 있을 경우 조직 손상 인자를 제거하고 조직 손상을 수복하는 이 염증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폐렴을 일으키거나 간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종양은 체세포가 무절제하게, 그러니까 체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상염세체로 구성된 곳이죠. 그것들이 자율적으로 무절제하게, 그러니까 세포가 증식을 하는데 무절제하게 증식을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무제세포가 아주 많은 숫자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장기에 압박을 받아서 장기가 손상되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보면은 이암, 작은 근종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병 발생의 원인 구분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할까요? 1번 소인, 2번 유전 염색체 이상, 3번 내분 비장애, 4번 감염, 5번 면역. 정답은 어떻게 되죠? 예, 4번 감염이죠. 1번, 2번, 3번, 5번은 내적 인자고 5번 감염은 우리가 병원체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외적 인자에 해당되므로 답은 4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1주체 여러분들 교수계획서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병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1주제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선천성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앞으로 배울 병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